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내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별게 아니라 그냥 주거지역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근린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거지역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주택만 들어가는 걸로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복합이다. 복합이란 건 뭐겠습니까? 주거하고 당연히 상업, 그 다음에 여러 공공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동네라는 게 뭡니까? 집만 있으면 좋은 동네예요? 아니지.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적당하게 잘 갖춰져야지 좋은 동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주거지역은 사실은 복합이라는 겁니다. 복합. 용도 및 배치계획이란 건 뭐냐면은, 용도계획은 이제 땅의 어떤 면적을 2차원적으로 배분하는 것들을 보통 용도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어떤 근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배치 계획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및 배치 계획이다 라고 이름을 세운 거예요. 자, 조건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오는데, 물론 여러분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일단은 사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 40m 도로, 간선도로죠. 40m면 상당히 큰 간선도로네. 큰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00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근린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네이버훗에 해당하는 상당히 어떤 규모가 있는 자족적인 어떤 하나의 근린 생활권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도 비슷한 생활권들이 아마 쭉 이렇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개발의 패턴을 정해주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다른 도로 패턴으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성을 감안해서 요 내부의 계획을 세워주면 된다. 뒤에는 뭐였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어메니티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요 내부에만 계획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키가 되는 팩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인구 밀도 중에서도 헥타르당 몇 인이 올라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당연히 인구 밀도를 먼저 계획을 살펴보고 시작을 하셔야죠. 인구 3000인으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계산해 볼 때 500 곱하기 500이니까 25 헥타르구나. 그래서 3000 나누기 25는 120인 헥타르. 그리고 자, 요걸 키로 해가지고, 이게 키가 돼가지고 우리는 결국 계획과는 뭘 상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카테고리 갖고 있는 게 있죠. 100, 200, 300, 500이란 여러 카테고리를 갖고 있었는데, 대략 중밀도 중에서도 좀 낮은 편, 중저밀도라고나 할까요? 자, 중밀도는 대략 연립주택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밀도 범위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 유형의 혼합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 일부하고 좀 낮은 중저층 아파트를 쓴다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제에서는 연립주택보다는 일부 단독주택과 저층의 아파트의 혼합이다라는 혼합으로 계획하라는 식으로 과제를 좀 정했어요. 물론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실제로 최근에는 저층 아파트, 말하자면 한 5에서 10층 아파트라는 얘기인데, 이런 아파트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건설을 하진 않죠. 별로 이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가상적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20인 헥타르, 여기에서 중저밀도고 단독주택이 한 일부 한 10%, 20% 이내,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저층 아파트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벌써 대안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상이 될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0인 헥타르를 여기선 그럼 어디로 갖고 가고 있느냐, 쭉 가서 결국 뭐냐면 세대수로 갖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세대수를 구하게 해놨거든요. 뭐가 주어졌어요? 한 세대당 인구수 2.4인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대가 몇 세대냐를 계산하라는 걸로 당연히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1250세대라는 건 뭐냐면 결국 집이 뭐 1250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집들이 수평으로 쭉 늘어서는 거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차이점들,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럼 1250세대가 결국 우리가 넣어야 될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임무가 정리가 되는 거죠.
다만 그런데 단독주택을 약 10에서 20% 정도, 한 15% 정도를 넣는다라고 한 180세대, 한 100에서 200세대 정도, 그렇죠? 나머지는 몽창 다 아파트로 한다라고 그러면 1070세대, 한 1000에서 1000 쪽 세대 조금 넘는 정도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은 집의 숫자를 가지고 결국 계획을 하게 되네. 집의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조건 같은 경우는 집의 숫자를 가지고 계획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편리하고 어떤 면에서 복잡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예제는 어떤 거였어요? 좀 큰 지역을 계획하면서 결국 그 지역에 아파트 또는 뭐 단독주택 지역의 총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예제가 있었죠. 총 용적률. 자, 그건 뭐냐면은 인구 밀도보다는, 인구 밀도 세대수로 연결되는 이런 계통보다는 건물 밀도, 말하자면은 용적률, 총 용적률로 가는 어떤 그런 코스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세대수로 가는 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총 용적률로 가는 계획은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더란 얘기예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제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가 나오는 경우 있고, 인구 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세대당 인구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뭘로 변하게 됩니까? 총 세대수. 말하자면 집이 몇 칸이 필요하게 되냐를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같은 인구 밀도라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건물 밀도로 가게 되도록 조건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건물 밀도로 가게 되면은 그것의 종착역은 총 세대수가 아니라 총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자, 집이 몇 칸 올라가냐를 바로 이제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인데, 이 총 용적률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아직도 뭐냐면, 자, 어떤 특정한 면적 위에 건물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 용적률이라는 거는 건물의 전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랑 이거는 어떤 때에 좀 더 필요한 거냐? 사실은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뉴타운, 어느 정도 면적이 있고 자체적인 어떤 중심지도 있고 이런 어떤 도시, 자, 도로망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블럭으로 잘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막. 자, 이런 어떤 신시가지, 신도시가 있다. 근데 이 신도시 전체의 계획 인구는 예를 들어서 뭐 30만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만이라는 인구를 다 수용하기 위한 처음에 건물 밀도로 바로 들어가겠죠. 건물 밀도.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 도시 전체의 총 용적률로 나오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 총 용적률을 갖다가 신시가지의 각 부분 블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 용적률이 180%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 중심지에 가까운 경우는 한 200%, 250%, 그리고 외곽으로 가는 경우는 좀 저밀로 가서 뭐 한 100%, 90%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로는 총 용적률 180%를 맞추게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 전체의 밀도 계획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자, 왜 그렇게 합니까? 당연하죠. 뭐냐면 30만이란 인구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총 용적, 이것만 구해내면요, 나머지 건 그 용적을 배분만 하면 돼. 어떻게? 블럭별로 도시 전체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30만이 들어오는 것들은 가능성의 문제지, 29만 9천이 들어올지 31만 5천이 들어올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기에는 인구 573명, 저기는 뭐 382명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 전체적으로 용적을 분배해 줌으로써 이 계획 인구를 대략적으로 맞춰주는 게 목표란 얘기죠. 그래서 도시 전체, 뉴타운 전체로 계획할 때는 용적, 말하자면 건물의 어떤 덩어리를 분포시키는 형태로 계획을 할 뿐, 실제로 여기에 몇 집을 넣는다, 몇 사람을 넣는다 이런 형태로는 계획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뉴타운 플랜은 전체적인 어떤 형태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좀 작은 어떤 근린주구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역 블록 계획으로 가면 좀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인구 몇 명이 여기 들어와 살게 된다. 그랬을 경우 바로 세대수로 가버리면 돼요. 세대수로 가서 결국 요 근린에 몇 집이 필요하냐. 그래서 뭐 단독주택 100세대,
공동주택 300세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세대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그 영역을 설정해주고 토지이용 계획으로 바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100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칸을 실제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200세대가 들어갈 만한 적정한 면적을 주고 가상의 배치 계획도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근린이라든가 작은 주거 지역의 계획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에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상당한 규모를 가진 하나의 어떤 타운, 뉴타운 규모다라고 그러면 총 용적률을 산정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들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작은 블럭, 주거지역, 근린주거 정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밀도랑 세대수를 통해서 바로 세대수, 말하자면 주택수를 산정해서 좀 더 정교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100세대 그리고 아파트 200세대다 그러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개의 주택 랏을 획지를 그려줘야 되겠죠, 실제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유연성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 단지의 면적을 우리가 배분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단지 내부에 아파트 배치가 이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시를 또 직접 정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요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자, 총 용적률이 필요한 경우랑 총 세대수가 필요한 경우의 자, 그럼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이제 몇 가구씩 들어가는지 몇 세대씩 들어가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럼 각각을 배치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주택을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끔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단독주택을 단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획하더라고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주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주택을 이렇게 배치를 해 이렇게. 그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연립주택 계획이에요. 연립주택. 말하면 전체가 하나의 단지고 단지 내에 주택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 아니에요. 경계가 이거잖아요. 이거는 단독주택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자기 집 하나하나마다 경계가 있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자기만의 획지가 있는 게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지 계획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획지계획이라고 해요. 획지계획. 영어로 서브디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독주택지에 필요한 획지로 그 지역을 나눠주는 것, 잘라주는 것, 그런 것들이 획지계획이고 그게 단독주택지역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런 어떤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획지들의 연속적인 조합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도로에 다 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옆에도 획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공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주변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야 되지만 결국 단독주택이 올라가게 되는 획지를 구획하는 거, 이게 단독주택 지역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 집은 안 그려주냐? 그 사람이 그 획지를 사서 어떤 집을 지을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동네 전체의 어떤 획지를 계획하고 그 획지의 규모와 그 획지의 어떤 형태와 그 다음에 획지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을 우리가 계획을 해주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의 소가구 배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한 150, 200 이내의 어떤 200채 이내의 단독주택을 배치한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하나의 소가구라고 그럽니다. 소가구. 요 자체도 하나의 작은 블럭이 되는 거죠. 소블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블럭들이 여러 개가 배치가 돼서 아까 말한 그 단독주택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단독주택 지역을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요 단독주택 계획의 이제 목표가 되겠다라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배치가 이게 좀 문제인데요. 공동주택 배치. 공동주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요 영역 내부 자체는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어떤 건설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건설 회사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또 설계를 해서 들어오고 요 안에도 건물도 들어가지만 중앙 광장도 들어가고 또 나름 녹도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계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그 회사에서.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작은 지구를 계획할 때는 거기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층수 분포인지, 대략적으로 건물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큰 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층수라든가 건물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죠. 일종의 어떤 약식 배치 계획, 간단하게 된 배치 계획이란 얘기인데, 원래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도 들어가고 뭐 지하 주차 시설이 들어가는 여부도 들어가고 그 자체의 녹도 계획, 뭐 산책로, 뭐 분수,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전체 아파트 단지에 경계하고, 그렇죠? 경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주동의 배치만 딱 이렇게 그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계하고 주동의 위치만 딱 그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계획을 우리가 약식 배치 계획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간략하게 줄여놓은 배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럼 주동은 어떤 식으로 그려주느냐? 아파트의 주동도 건설회사별로 다 서로 조금씩 다른 어떤 프로토타입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심플리파이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식으로 우리가 주동 유형을 딱 두 개로만 여기서 산정하기로 했더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나는 판상형이고 하나는 타워형이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아파트 한 채는 역시 한 세대는 10 곱하기 10이다 라고 가장 이제 간단하게 가정을 하는 거죠. 10 곱하기 10이면 대략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칸을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놓으면 이건 판상형이다. 판상형. 판상형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아니에요? 요새는 잘 없죠. 옛날 중공 아파트 이런 것들. 그래서 5층짜리는 무조건 판상형으로 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판상형이 그러면은 세대가 4개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5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동이 20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로만 하면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타워형도 한번 해봅시다. 타워형은 이렇게 생겼네. 예를 들어서 지금 Y자형으로 생긴 타워형을 가정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층수가 10층이니까 좀 높네. 하지만 세대는 역시 4세대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은 뭐냐? 여기는 이제 홀이 되는 거죠. 홀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또 엘리베이터 홀이 계단실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 판상형 같은 경우도 여기 또 복도가 있고 여기에 또 계단실이 있고 코어가 있고 가운데 코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 별도의 어떤 설계가 들어가겠죠. 생략하고 가장 간단하게만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갖다가 옆으로 연달아 붙이느냐 아니면 Y자형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를 달리했다라고 치고, 요 타워형은 타워로 가지만 여전히 층수는 좀 낮죠. 10층이다 라고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는 5층짜리랑 10층짜리 밖에 없다. 5층짜리는 판상형이고 옆으로 되어 있는 배치고, 타워형은 Y자형 배치고 그거는 10층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한 동이 40세대다 라고 가정을 하더란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 단지를 요 2개로만 설계하라는 법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과제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주동을 딱 요 2개로만 우리가 약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요 2개를 배치함으로써 전체 아파트 단지의 배치, 입지 계획,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부의 주동 배치 계획, 요거를 우리가 수립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택계획은 이제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아파트가 약 1000여 세대, 단독주택이 조금 200이 안 되는 세대 정도를 계획을 했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10층짜리 아니면 판상형 5층짜리 2개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자, 아파트 전체 약 1000여 세대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10층 아파트를 약 600세대 넣고 5층 아파트를 400세대를 넣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가냐가 아예 숫자로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호 그리고 10층짜리를 16동을 넣고요. 이 계획 같은 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어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숫자의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16동, 22동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전체 선세대를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배분을 했냐면 640세대는 타워형으로 440세대는 5층짜리 판상형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640세대 그리고 440세대가 돼서 그 두 개를 합하면 1080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맨 처음 우리가 정해놓은 1000여 세대란 기준의 당초의 가정과 대략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80세대를 구성하기로 하겠다라고 여기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전체 1250세대에서 1080을 빼면 170세대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좀 뭐 내가 볼 땐 170세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냥 200세대로 해도 상관없죠. 200세대로 하고 뭐 조금 1250세대에서 좀 또 넘어가면 어떠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느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200세대 정도로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부분 같은 경우는요, 타워형이 640세대 16동, 그 다음에 판상형이 22동 440세대, 그 다음에 획지계획으로 처리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70세대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 자, 그것이 여기서 이제 제시한 주택계획 사례이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것보다는 조금씩 다른 어떤 대안의 주택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주택계획 사례를 다시 한번 이제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단독주택 획지가 이제 170개가 있으면 되고, 물론 이제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이즈를 택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 지역의 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공용시설이나 이런 데다 배치할 면적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170개가 들어가면 돼요. 최소 170개. 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최소 170개 정도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타워형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16개, 개가 아니라 이제 한 동, 두 동이라고 그러니까 16동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16동. 그 다음에 5층 아파트가 22동 정도 들어가도록 요 네모난 주거지 내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기 쉬운 부분인데요, 기타 시설 배치라는 것들인데, 사실 주거지 내에서요 별의별 시설들이 다 필요해요. 지금 보면 써보면 이렇게 많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자, 이 공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한 3000세대마다 하나씩 있는 정도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이 1000몇백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하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이 근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이제 계속 근린 주거가 개발되기 때문에 여기다 초등학교를 하나 넣겠다라고 지금 이미 설명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략 이 정도 면적이 하나당 확보가 돼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센터, 커뮤니티 센터라고 부르는 것들, 뭐 놀이터들, 어린이 공원들,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지역의 복지나 어떤 지역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타 복합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 용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용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한 30에서 40% 정도가 그런 용지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지는 않았죠, 설명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다 넣은 다음에 남은 지역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넣기에 좀 모자라다, 전체 땅이 모자라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지역의 면적이에요. 단지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층고, 그러니까 타워형을 좀 더 늘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좀 더 줄어들죠.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공용시설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 복합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각 시설별 면적은 일반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부지를 배분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그 시설이 대략 얼마 정도의 면적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LH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같은 경우, 뭐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눴을 때 뭐 대략 100호당 얼마만큼의 면적, 이런 기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차용하면 되겠죠. 뭐 이 과제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거지를 계획할 때는 다 이런 기준들을 지금 업계에서는 따르고 있더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은 하시면서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어떤 설치 기준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 건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택지 개발 기준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큼직큼직한 공용시설들에 대한 얘기죠. 유치원, 국민학교, 국민학교가 뭐니 초등학교로 옛날에 변했는데 등등등등 공용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겠다. 이건 주로 뭐냐면 이용 세대당 몇 세대당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느냐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계획 사례들을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자료에는 안 넣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필 받아서 요거랑 너무 이제 유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거는 결코 잘했다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이제 큰 거 4개, 작은 거, 큰 거 2개, 작은 거 4개로 계획을 했는데, 다 판상형만 쭉 넣었죠. 판상형을 갖다가 굉장히 길다랗게 넣었네. 보니까 8세대짜리 판상형을 넣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너무 긴 주동에 대해서 사실 이런 계획들은 올바르지가 않죠. 중간에 한번 좀 잘라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공공용지는 딱 분리해가지고 섬처럼 넣어놨죠. 도로 패턴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역자형과 그리고 가운데를 순환하는 이런 형태로 넣었고요. 그리고 대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는 단독주택만 이렇게 한 200세대 가깝게 집어넣었고요. 어린이 공원은 단독주택에 위주로 넣었고, 여러분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단독주택 지역에 좀 더 가깝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깝게 배치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따로 없는 단독주택 지역에다 좀 더 많이 주는 것들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녹지 같은 경우는 전체 블록 외곽을 두르게 해놨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십자축구를 이렇게 지나게 해놓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했는데, 자, 잘된 계획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계적으로 거기 아까 세대수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용도들을 집어넣다 보면 이런 계획들도 가능은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파트 단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단조롭고 기계적이고 실제로 이런 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좀 더 변형을 주고 타워형을 넣어서 시각축도 열리게 하고 등등 여러가지 접근들이 필요하겠죠. 다만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가 뭐였습니까? 근린 공원 지역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어메니티가 높은 데다가 단독주택지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동네 하나랑 조금 작은 동네 하나. 그런데 작은 동네가 보니까 좀 큰 필지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왠지 여기는 조금 뭐랄까 조금 더 부자인 동네, 소득 수준이 높고 주택 규모가 큰 동네,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주택의 동네로 아마 나눈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기계적인 계획 말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용도 패턴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형태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요. 요거는 여러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여러 학생들이 한 작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주거지 계획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세대수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여기다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공용시설을 일단 들어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리고 뭐 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 요건에서 들어가라 한 것들이 안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크리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